매도 전량 매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마이너스 2,847만 원.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 1,200만 원이었습니다. 코인 선물 거래에서 강제 청산이 이뤄졌습니다. 남은 돈은 74만 원. 안에 몰래 넣어둔 비상금까지 모두 날아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6의 가장이 신혼 4년차 남편이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왜 멈추지 못했을까? 저는 2021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아내와 7년 연애 끝에 맺어진 결혼이었죠. 둘 다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모두 지방 소도시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셨고 서울에는 단 한 평의 부동산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 상경한 이후 자취방 월세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알바, 과외 행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졸업 후 중견 IT 기업에 입사했고 아내도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둘이 합치면 연봉 8천만 원 정도. 우리 열심히 모으면 5년 안에 집 살 수 있지 않을까? 결혼 전 우리는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 마포구의 한 아파트는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매매가 9억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9억이면 대출 최대한 받고 양가 부모님께 조금씩만 도움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우리 적금 깨서 보태줄게. 내 결혼인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계셨고 그 돈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둘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2022년 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잠시 주춤했고 우리는 마포구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를 전세 5억 2천에 계약했습니다. 잘 구했다. 시세보다 싸게 구했어. 당시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신혼집. 비록 우리 집은 아니었지만 깨끗한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묘한 감정이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대학 동기 단톡방. 야, 나 청약 당첨됐어. 송파 신축. 축하해. 부럽다 진짜. 우리 부모님이 계약금 도와주셔서 가능했어. 회사 후배와의 점심자리. 형, 저 다음 달에 이사 가요. 부모님이 강남에 아파트 하나 증여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증여세 아끼려고 미리 명예 이전하래요. 그래, 잘 됐네. 제 목소리는 쥐어짜낸 축하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혼부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과 부모님이 지방에 사는 사람. 그 차이는 단순한 돈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의 차이, 시작점의 차이, 미래의 차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10분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왕복 3시간. 퇴근하면 밤 9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일까?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응.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피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가 사는 아파트 매매가는 9억에서 12억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 중반 14억. 5억이나 올랐어 5억이. 그 돈이면 지방에서는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더 참담했던 건 부모님과의 통화였습니다. 아들아, 요즘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우리가 미안하다. 너희한테 해줄 게 없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20년째 그대로인데 서울은 몇 배씩 오른다니. 우리가 서울에 집 하나 사뒀으면 너희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왜 부모님이 미안해하셔야 합니까? 왜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자식 세대의 주거 문제로 죄책감을 느끼셔야 합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저는 제 나름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IT 업계에서 일하며 쌓은 데이터 분석 능력, 트렌드를 읽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 저는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식, 펀드, ETF, 부동산 경매, 그리고 암호화폐.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세상은 코인 열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형, 이더리움 3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500만 원이야. 도지코인으로 5천만 원 벌었다는 사람 봤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코인? 그거 도박 아니야? 하지만 주변에서 실제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투자한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만에 1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공부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각 코인의 백서, 시장 심리 분석, 밤늦게까지 차트를 보고 새벽에 일어나 해외 시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 저는 3억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집 살 수 있어. 아내와 껴안고 울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해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면, 이 돈이면 마포 아파트는 못 사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을 벌었는데도 여전히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매일 검색했습니다. 서울 외곽, 전용 59제곱미터, 매매. 하지만 검색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도 2021년 연초 7억이던 것이 연말에는 10억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빨리 오르는 거야? 제가 돈을 버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크게 벌면 그때는 정말로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탐욕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급함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지금 안 하면 평생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저는 3억을 그대로 코인 시장에 재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시장은 순식간에 냉각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반토막이 났고 알트코인들은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제 계좌 잔고는 3억 2천에서 1억 5천으로 다시 8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2022년 여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님? 김 대리님? 네. 회의 자료 준비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응, 괜찮아. 일이 좀 많아서. 저는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3억을 벌었다가 대부분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의 내 집 마련 자금이 사라졌다는 것을.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남은 코인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247만 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 사이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매매가는 14억. 전세 시세는 7억.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을 때는 집값이 올랐고 집값이 내릴 때는 제 손에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왜 멈추지 못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전환점이 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네 동생이 내년에 결혼한대. 우리가 전세금 좀 보태주려고 하는데. 네,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아들아,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요즘 뉴스 보니까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저희는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동생 전세금은 도와주시면서 정작 저희는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노후 자금에 손대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코인으로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인이 아니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청약 가점 올리는 법, 주택 청약 종합저축, LH 청약, 신생아 특례 대출, 생애 최초 특례 보금자리론,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제도는 많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청약 가점을 올리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하게 단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2023년 초 저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야. 저는 그간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코인으로 3억을 벌었던 것, 욕심내다가 대부분을 잃은 것, 밤마다 혼자 괴로워했던 것.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구나.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함께. 아내와 저는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 저는 이미 3년 차였지만 가점을 더 올리기 위해 꾸준히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생애 최초 특례 대출 자격 확인.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 이하 충족. 대출 한도 최대 5억, 금리 연 1.85에서 3.0%. 3단계 신생아 특례 대출 준비. 아이 계획을 미루고 있었는데 출산 시 최대 5억 원, 금리 1.6에서 2.7% 지원. 여보, 우리 내년에 아기 가져볼까?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4단계 공공분양민간 청약 병행 신청. 당첨 확률은 낮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는 제로. 저는 매주 LH 청약 일정을 체크하고 조건에 맞는 단지가 나오면 반드시 신청했습니다. 5단계 지출 최적화 및 저축 강화. 코인은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남은 8천만 원은 안전한 예적금과 ETF로 분산했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외식을 줄이고 매달 저축률을 50%까지 올렸습니다. 2024년 봄. 여보, 청약 1차 당첨됐어. 경기도 외곽의 공공분양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 4억 2천. 당첨자 발표를 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야? 진짜 우리 이름이야? 몇 번을 새로 고침했지만 제 이름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응 8주.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충족.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우선순위 상승.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약 당첨으로 집이 확보됐고 임신으로 특례 대출 자격이 생겼고 무주택 기간이 쌓여 가점이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애 최초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 병행이 가능합니다. 총 대출 한도는 3억 8천까지 가능하시고요. 감사합니다. 2024년 겨울 우리는 드디어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분양가 4억 2천, 대출 3억 8천, 자기자본 4천만 원.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입주까지는 2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돌아봤습니다. 코인으로 3억을 벌었을 때 저는 제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남들보다 똑똑하고 더 공부했으니까. 그것이 오만이었습니다. 시장은 제 능력과 무관하게 움직였고 탐욕은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 번만 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은
빨리 큰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보금자리였다는 것을. 조급함은 저를 망쳤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친구들이 집을 사는데 나만 못 산다는 조바심, 부모님께 도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봄, 딸이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야. 작고 연약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조급해서 너한테 줄 수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렸어.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겠어.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겠어. 2026년 가을, 우리는 드디어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지만 전철역까지 도보 10분. 인근의 초등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들어가 볼까? 새집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아내가 딸을 안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 우리 집.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아니었습니다. 마포도 강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코인 거래소 앱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필요 없어. 대신 매달 급여의 일부를 딸의 적금 통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조급하게 단번에 큰 돈을 벌려다가 다 잃어버렸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내 미래를 준비할게.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집 장만했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도움 못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속상하셨죠? 아니다, 아들아. 너희가 힘들게 이뤄낸 거잖아. 오히려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눕니다. 저는 올해 40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조급함은 독입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한다는 조바심. 그 감정은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 제도를 공부하세요. 청약, 특례대출,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각보다 많은 지원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저는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2년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한 후에는 길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교훈. 탐욕과 투자를 구별하세요. 투자는 계획이 있고 손절선이 있고 목표가 명확합니다. 탐욕은 한 번만 더를 속삭입니다. 저는 3억을 벌고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투자가 아니라 탐욕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교훈. 부모님께 죄책감을 심지 마세요. 서울에 집이 없는 부모님, 도와줄 수 없는 부모님. 그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자식 세대의 주거 문제로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다섯 번째 교훈. 배우자와 함께 가세요. 저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견뎠을 때 비로소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저처럼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제도를 공부하고 천천히 준비하고 함께 걸어가세요. 지금 제 옆에는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비록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빠, 놀아줘. 그래, 아빠 간다.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만의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조급함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탐욕은 손에 쥔 것마저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제도를 알고 천천히 준비하고 함께 걸어간다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당신의 보금자리는 서울 한복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함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과거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셨나요?